지난 2020년 미국 제약사인 프로세사에 기능성 위 장관 질환 신약을 기술 수출한 유한양행. 당시 최대 4억 1천만 달러, 우리 돈 약 5천억 원 규모로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최근 위 무력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2A상의 첫 환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임상에 들어갔습니다. 임상 진입 소식과 함께 유한양행의 주가는 한때 6%까지 치솟았습니다. 비록 장막판 상승폭을 줄이며 보합에서 마감됐지만 이날 코스피 지수가 1% 가까이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임상 진입 효과를 톡톡히 본 셈입니다. 줄기세포 전문기업 메디포스트 역시 임상 효과를 보긴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주사형 무릎 고관절염 치료제가 바로 이상 진입에 가능하다는 답변 소식에 당일 주가는 2% 상승세를 나타냈고 이후에도 3거래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질의 파마와 유유제약, GC 녹십자 역시 임상 효과에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임상 지연과 자진 중단을 선언한 기업은 주가 급락이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흡입형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임상 환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임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는 하한가로 고꾸라졌습니다. 잠시 지연되는 것일 뿐 임상시험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회사 측의 설명에도 주가는 올해 고점 대비 34% 하락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예 임상을 자진해 중단한 엔지캠 생명과학의 상황은 더 암울합니다. 백혈구 감소증 신약의 국내 임상 이상 시험을 자진 중단했다고 밝힌 날 주가는 8%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지난 3월 유상증자 실패에 이어 임상마저 중단되면서 주가는 6거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내부 거래, 횡령 등 가뜩이나 제약바이오 업종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작은 호황제에도 주가가 크게 반응하는 겁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업종 전반에 강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선 실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너무 많이 내려왔고 반등이 아니라 예전처럼 다시 이제 벡터가 좀 강하게 상승을 하려면 좀 더 개별 이렇게 이슈, 좀 좋은 이슈가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업들의 R&D 성과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면 조금 다시 투심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에 울고 오는 국내 제약바이오주. 신약 개발 기대감에 축포를 터뜨렸다가도 실망감에 더 크게 흔들리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네, 임상 결과에 따라서 희비가 크게 엇갈리는 제약 바이오주들. 지금의 주가 수준 조금 더 분별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IT 바이오부 고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고 기자, 이 제약 바이오주 투자를 할 때 사실 그 핵심이 임상 결과, 이게 거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실패를 할 경우에는 충격도 그만큼 좀 큰 것 같아요. 네, 이게 중요한 영역이죠. 이게 사실은 근데 중요한 만큼 이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사실은 많이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임상을 실패한다는 게 많이 있는 일인데 네. 그 매지용은이 그 선천성 심장 기형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했던 그 신약 유데나필이 미국 FDA의 그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예. 통계로 봤을 때는 미국 바이오 협회가 최근 FDA 임상 자료를 조사했더니 그 임상 1상에서 신약 승인까지 모두 통과한 경우가 7.9%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 개도 안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완전히 통과되는 데까지는요. 네. 신약 개발한다는 소식만으로 투자를 그냥 바로 해버리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한 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네, 임상 결과가 주가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상에 들어갔다는 소식만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이게 예. 한 달 전에 이제 그 매지온 사태를 들어서 제가 그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매지온이 그때 이제 3월 21일이에요. 3월 21일에 신약 허가가 좌절됐다는 소식이 그날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 소식이 발표가 된 직후에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연고점이 22만 7천 원대인데 그날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10만 2,9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다음 날에 이제 회사는 부랴부랴 보통주 한 주당 신주 2주를 주겠다 이러면서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고 예. 지금 이제 주가는 이제 무상증자가 되고 나서 2만 2천 원대입니다. 이거를 희석전의 가치로 비교를 하더라도
4분의 1 토막이 난 셈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메지온이 이제 대표적인 단일 파이프라인 회사인데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약 파이프라인이 좀 적을수록 이런 그 임상 결과에 훨씬 대한 클수 예,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 충격이 훨씬 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상에 실패를 했을 때 완전히 접으면은 이제 그 가치가 0%로 반영이 되겠지만 이게 당장 이제 접는 게 아니라 뭐 설계를 다시 해서 새롭게 런칭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제품 출시까지 뭐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시간 동안 뭐 이제 다른 먹거리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니라면은 그 시간을 버텨야 되고 예. 그 새롭게 투자할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누군가로부터 자금을 다시 조달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기존 주주들의 기분 가치가 희석이 되는 거고 주가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그 단일 파이프라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가 임상 실패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기술 수출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이지수 다울투자증권 연구원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회사는 그 신약이 다잖아요. 매출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우리나라 신약 회사들은 라이선스 아웃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임상 비용이 항암제 같은 경우 임상 3상 가면 수백억도 들거든요. 근데 일반 저희 같은 바이오텍 기업들이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희귀 질환 같은 경우는 환자 모집도 어렵고요. 거의 다 적자 기업이다 보니까 PER로 같이 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임상 실패가 충격이 굉장히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이 크다고 한다면 제약 바이오주가 요즘에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유난히 좀 크다라고 보통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저도 사실 이게 유난히 크다, 이거 정말 과도한 거 아니냐, 아니면 이게 정상적인 수준인 거냐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해봤는데 사실은 그 말씀하신 대로 늘 따라붙는 수식어가 과도한 변동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 좀 얘기가 달랐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위원회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죠. 저희가 보통 쓰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임상 2상 단계에 있는 애가 임상을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기업 가치는 임상 2상 단계에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파이프라인에 대한 신약 가치를 반영을 했을 거고, 만약 2상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3상으로 진입을 할 건데, 2상에서 3상으로 갈 때 이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보통 올라가게 되냐면은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20% 정도 올라가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주가 빠지는 거나 주가 올라가는 게 대략적으로 다 맞긴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장은 합리적으로 가격을 반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약 바이오주라도 임상 1상이냐 2상이냐 뭐 3상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좀 일관되게 움직이는 것이지 마구잡이로 뭐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건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변동성을 일으키는 게 이런 임상 결과 이런 것보다도 뭐 횡령이라든지 조금 더 좀 윤리적인 문제라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결국에는 그러면은 옥석 가리기를 좀 잘해서 투자하면 괜찮다 이런 얘기로도 들리는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옥석 가리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가려야 되는지 이 기준이 뭔지는 사실 이게 잘 나온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 저는 이 제약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투자 전략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할 기업을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정적인 투자법, 이거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신약 파이프라인이 많은 기업. 둘째, 개발 일정을 잘 지키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 셋째, 개발 성과가 가시화된 기업입니다. 이게 그 신약 파이프라인의 개수화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도 들으시면 이해가 이제 되실 텐데 사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제약 바이오 회사들보다 좀 약한 게 이 두 번째, 개발 일정 준수와 투명한 공개입니다. 예. 이거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국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자와의 어떤 신뢰 관계가 좀 더 형성이 돼 있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예로 들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증권가에서는 이런 회사들로 세 곳을 뽑았습니다. 유한양행, 그리고 한미약품, 예. 네오이뮨텍입니다. 특히 이제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과거 임상 시험이 중단됐거나 기술 수출 권리가 반환됐던 신약 후보 물질을 다시 이제 수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임상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대로 끝이 아니다. 후보 물질을 더 개발하거나
임상 설계를 다시 하는 방식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반대로 좀 피해야 할 제약 바이오 기업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꼽아볼 수 있습니까?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의 반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로 이제 연구소장이 뭐 바뀌었다, 아니면 누구누구를 좀 영입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는 기업은 좀 한 번쯤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소장이 바뀌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이제 개발해온 그 후보 물질이 있는데 이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연구소장이 바뀌는데 이분의 그 전문 분야가 전임 연구소장의 전문 분야가 다르게 될 경우에는 이게 일종의 이제 그동안 해왔던 그 연구 개발을 접을 수가 있다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렇군요. 유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뭐 특정 기업명을 좀 거론하긴 곤란한 것 같고 네. 오늘의 마지막으로 한 줄 정리와 해시태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한 줄 정리는 임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해시태그는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 오늘이 1탄입니다.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 1탄, 2탄을 기대입니다. 2탄이 또 준비되고 있나 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IT 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